안녕하세요. 여기는 심야낭독회 별밤 산책. 저는 여러분의 별밤 산책지기 임예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히 하루 잘 보내셨을까요? 항상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미숙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일찍 결혼을 해서 자녀도 다 시집장가 보내고 얼마 전에는 손주도 봤어요. 그러고 나니 마음은 아직도 청춘인데 어느덧 몸은 안 아픈 데가 없네요. TV에 건강 프로그램 많지만 시간도 많은 요즘 책으로 찬찬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노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읽으면 좋을 책 하나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미숙님 사연 감사합니다.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해서 저희 별밤 산책 사연에도 노후 대비 관련한 책 추천 요청이 참 많은데요. 그런 분들께 이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이자 장수 분야 세계 최고 권위자 데이비드 싱클레어의 노화의 종말입니다. 저자는 교수이자 과학자, 또 기업가인데요. 우리가 늙는 이유와 노화를 되돌릴 방법에 대한 연구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타임즈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죠. 이 노화의 종말은 그가 25년간 장수 연구를 집대성해 최초로 공개하는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노화를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그는 틀렸다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주장합니다. 노화는 질병이며 치료가 가능하다. 늦추거나 멈추거나 심지어 되돌리기까지 할 수 있다. 노화를 해결하면 모든 장애와 질병에서 벗어나 누구나 건강한 장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도 하버드 의대 수명혁명 프로젝트죠. 지금 마음속으로 정말? 진짜야? 하고 놀라신 분들 계시죠? 저도 얼른 그 사실을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그럼 노화의 종말 들어보겠습니다. 노화의 종말 4장 건강하게 장수하는 법. 노화는 삶의 불가피한 일부가 아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받은 편지함을 열어보면 전 세계에서 온 메일로 가득하다. 평소에는 양이 들쑥날쑥하지만 우리 연구진이나 다른 연구진이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한 뒤에는 왈칵 밀려드는 양상을 보인다. 그들은 이렇게 묻는다. 뭘 해야 하죠? 이렇게 애원하기도 한다. 임상시험에 뽑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우리 딸 햄스터의 수명을 늘려줄 수 있나요? 진짜로 온 편지다. 훨씬 더 안타까운 내용들도 있다. 최근에 한 남성은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우리 연구실에 기부를 하겠다고 제안했다. 어머니가 노화 관련 질환들로 여러 해 동안 심하게 시달리다가 돌아가셨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미력 하나마 도와야 한다고 절실히 느낍니다. 다음 날에는 한 여성이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는데 연구에 참가할 방법이 없냐고 묻는 편지를 보냈다. 그녀는 애원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어디로 오라고 하면 얼마든지 모시고 갈게요. 아빠를 위해서라면 마지막 한 푼까지 다 쓸 거예요. 아빠는 내 유일한 가족이에요. 아빠가 잘못된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어요. 해결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희망을 품을 근거가 꽤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노화의 파괴에 맞서 싸우는 이들은 대다수 의사가 노화를 어떻게 치료할지는커녕 우리가 왜 늙는지를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세상에서 싸워야만 한다. 이 책에서 논의하는 치료법과 생명 연장 기법 중에는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있다. 몇 년 지나면 나올 것들도 있다.
10년쯤 더 걸릴 것들도 있다. 그런 것들까지 살펴보기로 하자. 그런데 이런 개발 중인 기술을 접하지 않고서도 누구든 어디에 살든 몇 살이든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지금 당장 시작해 자신의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일본 오키나와, 코스타리카 니코야, 이탈리아 사르데냐 등 100세 이상 사는 사람이 많은 장수 마을들에서 오랜 세월 주민들이 써온 방법들이다. 이 지역들이 작가인 댄 뷰트너가 2000년대 중반부터 세계에 소개하기 시작한 이른바 블루존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뒤로 이런 장수 지역들에서 얻은 교훈을 적용하고자 애쓰는 이들은 블루존 주민들이 무엇을 먹는가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이른바 장수 식단이다. 100세 장수자가 많은 지역들에서 먹는 음식의 공통점을 토대로 나온 식단이다. 육류, 유제품, 설탕을 덜 먹고 채소, 콩, 통곡물을 더 많이 먹으라는 조언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식단은 출발점으로 삼기에 나쁘지 않다. 사실 아주 좋은 출발점이다. 호모사피엔스에게 최고의 식단이 무엇인지는 세계 최고의 영양학자들 사이에서조차 의견이 갈린다. 이유는 사실 최고의 식단이라는 것이 아예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식단이 미묘하게 때로는 상당히 달라야 할 만치 사람들은 각양각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모두는 폭넓게 보면 여러 가지 공통점을 지녔다고 할 만큼 서로 비슷하다. 채소를 더 많이 먹고 육류를 덜 먹어라.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식품을 더 먹어라.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다. 실천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말이다. 그토록 많은 이들이 이 도전 과제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언제나 노화를 삶의 불가피한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좀 일찍 찾아오거나 좀 늦게 찾아올 수 있지만 노화는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닥친다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폐렴, 독감, 결핵, 위창자관 질환을 두고 그렇게 말했다. 1900년 이 4가지 질병이 미국 사망자 중 약 절반을 차지하던 시절에는 그 중 하나가 결국은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었다. 오늘날 결핵이나 위창자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폐렴과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한 세기쯤 전에 비해 10% 미만으로 줄었다. 그리고 그 사망자 중 대다수는 노화로 약해진 사람들이다. 뭐가 달라진 것일까? 체계 자체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의학 발전, 기술 혁신, 생활 습관 개선을 돕는 더 나은 정보 덕분에 그런 질병들이 본래 그런 것이라는 개념을 더 이상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노화 역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 수십 년 안에 등장해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제공할 약물과 기술을 가장 직접적으로 접할 사람들조차 최적의 수명과 건강 수명에 다다르는 일이 전등 스위치를 누르는 것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다. 언제나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선택은 우리 몸에 무엇을 집어넣을 것인가에서 시작한다. 또 무엇을 집어넣지 않을 것인가에서도. 적게 먹어라. 25년 동안 노화를 연구하고 수백 편의 논문을 읽은 내가 할 수 있는 조언이 하나 있다면, 즉 건강하게 더 오래 살 확실한 방법, 지금 당장 수명을 최대화할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이것이다. 적게 먹어라. 물론 이 말은 결코 혁신적인 것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 의사인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의사들은 덜 먹는 것이 좋다고 말해왔다. 기독교 수도사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가 4세기에 조언했듯이 폭식이라는 치명적인 죄악을 거부할 뿐 아니라
의도적인 금욕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이다. 영양실조에 걸리라는 말이 아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라는 말이 아니다. 그런 방식은 더 나은 여생을 살기는커녕 더 오래 사는 길도 아니다. 그러나 절식은 분명히 우리의 건강과 장수에 좋다. 히포크라테스는 이 점을 알고 있었다. 폰티쿠스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15세기 베네치아 귀족인 루이지 코르나로도 알고 있었다. 그는 자기계발서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마 그렇게 대우해야 마땅할 인물이다. 여관집 아들인 코르나로는 기업가가 되어서 한 재산 모은 뒤 포도주를 즐기고 여자들과 어울리느라 흥청망청 써댔다. 그러다가 30대 중반에 음식과 술과 섹스로 피폐해지자 절제하기로 결심했다.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린 뒤 그의 성생활이 어떠했는지는 기록상 좀 모호하지만 먹고 마시는 습관은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하루에 겨우 340g의 음식과 포도주 2잔만 먹었다. 코르나로는 저서 절제하는 삶에 관한 담론 중 첫 번째 담론에서 이렇게 썼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식탁을 떠남으로써 먹거나 마시는 쪽으로 내 식욕을 결코 완전히 충족시키지 않는 습관에 익숙해졌다. 코르나로의 절제하는 삶의 혜택에 관한 담론은 자신의 조언이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는 매우 압도적인 개인적 증거를 남기지 않았더라면 잊혔을지 모른다. 그가 자신의 지침서를 출간한 것은 80대였는데 그때도 그는 유달리 건강했으며 거의 100세에 다다른 1566년에 사망했다. 더 최근인 20세기로 들어선 직후에 파리의학 한림원 원장 알렉상드르 게노는 절식 생활로 유명세를 얻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다고 한다. 그 시절에는 허기가 건강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의 추측을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가 전혀 없었다. 그의 직감만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 중 어느 누구보다 더 오래 살았다. 그는 102세까지 장수했다. 심한 절식이 생애에 미치는 효과를 최초로 과학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한 것은 1차 세계대전 막바지였다. 평생 함께 생화학을 연구한 라페앳 맨델과 토머스 오스본은 에드나 페리와 공동으로 생애 초기에 먹이가 부족한 탓에 제대로 자라지 못한 쥐 암컷들이 풍족하게 먹은 암컷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것을 발견했다. 1935년 지금은 유명한 인물이 된 클라이브 맥케이라는 코넬 대학교 교수는 그 증거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했다. 그는 소화가 안 되는 섬유질이 20% 섞인 먹이를 준 생쥐가 일반적인 먹이를 먹인 생쥐보다 상당히 더 오래 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뒤로 80년에 걸쳐 수행된 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생물에서 영양실조 없는 열량 제한이 장수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왔다. 그 뒤로 열량이 건강과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백 건의 생쥐 연구가 주로 수컷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열량 제한은 효모에게도 효과가 있다. 나는 1990년대 말에 처음으로 그렇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포도당을 덜 먹인 효모는 더 오래 살았고 DNA가 유달리 압축되어 있었다.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ERC 축적, 인폭발, 불임이 상당히 지연되었다. 이 현상이 효모에게만 일어난다면 그저 흥미로운 일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먹이를 제한했을 때 설치류 역시 더 오래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유전적 프로그램은 아주 오래된 것임이, 아마 거의 생명 자체만큼 오래된 것임이 명백했다. 동물 연구는 열량 제한을 통해 위기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서투인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됨을 보여준다. 기능이 건강하게 유지될 만큼만 먹이를 주는 것이다. 이는 일리가 있다. 장수 유전자에게 원시시대 이래로 죽 해온 일을 하라고 알려줌으로써 생존 회로를 동원하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세포의 방어 체계를 자극하고 안 좋은 시기에 생존을 도모하고 질병과 쇠퇴를 막고 후성 유전적 변화를 최소화하고 노화를 늦추라고 말이다. 그러나 이 현상이 사람에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하려면 통제된 과학적 실험 조건에 실험 대상자를 놓고 실험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우리가 잘 아는 이유들 때문이다. 식량이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사례들을 찾기는 어렵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시기에는 대개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다방면으로 통제된 연구를 하는 데 필요할 장기간에 걸쳐서 실험 대상자들을 간당간당한 상태로 둔 채 실시하는 검사를 지속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장기적인 열량 제한이 사람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관찰 자료들이 있다. 1978년 100세를 넘는 장수자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오키나와 섬에서 생물 노년학자 가가와 야스오는 섬 학생들이 일본 본토 아이들에 비해 열량 섭취량이 3분의 2에 못 미친다는 것을 알았다. 또 본토 성인에 비해 오키나와 성인은 열량 섭취량이 약 20% 적어서 더 마른 편이었다. 가가와는 오키나와 사람이 수명이 더 길 뿐 아니라 건강 수명 또한 더 길다는 것을 발견했다. 뇌혈관 질환, 악성 종양, 심장병을 앓는 사람이 훨씬 적었다. 1990년대 초의 바이오스피어2 실험은 또 다른 증거를 제공했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2년 동안 애리조나 남부에 지은 면적 1.2헥타르의 폐쇄된 도명 생태계에 8명이 들어가서 자급자족 생활을 한 실험이었다. 그들은 스스로 식량을 기르며 살아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작 능력이 뛰어나지 않았던 그들이 기른 식량은 전형적인 식단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식량 사정이 영양실조가 일어날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종종 허기진 상태에서 지내야 했다는 것은 분명했다. 갇힌 사람들 중에 우연히 로이 월포드가 있었다. 생쥐의 수명 연장을 연구한 캘리포니아 연구자였는데 그의 논문들은 지금도 노화 연구자들의 필독 문헌으로 꼽힌다. 나로서는 월포드가 일부러 작물 재배를 방해했다고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그 우연의 일치로 그의 연구에 좀 안성맞춤인 상황이 벌어졌다. 생쥐에게서 발견한 사항을 사람에게 적용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실험 참가자들은 돔에 들어가기 전 들어가 있는 동안 나온 뒤에 철저히 의료 검진을 받았으므로 월포드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열량 제한의 다양한 생물학적 효과를 관찰할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 그들의 몸에서 일어난 생화학적 변화들은 월푸드가 열량 제한을 했을 때 장수한 생쥐에게서 본 것과 거의 비슷했다. 체중 감소, 혈압 저하, 혈당 저하, 콜레스테롤 저하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 최근에 정식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험 자원자들에게 음식 섭취량을 줄이도록 하고 그 섭취량을 장기간 유지하도록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다. 내 동료들인 리오니 하일브론과 에릭 레버시는 2003년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이렇게 썼다. 질 좋은 열량 제한 식단이 비만이 아닌 사람들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은 과식하기 아주 쉬운 환경에서 장기 연구를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연구를 한다는 것은 윤리적, 방법론적 문제를 일으킨다. 듀크 대학교 연구진은 2017년 노년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성인 145명에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의뢰 권하는 열량보다 25%를 줄인 식사를 하도록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사했다. 사람이 달리 사람이겠는가? 실질적으로는 2년 동안 평균 12%의 열량 제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정도로 충분했다. 과학자들은 혈액 생체 표지들의 변화를 토대로
건강이 상당히 개선되고 생물학적 노화가 느려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요즘에는 열량 섭취를 상당히 제한한 생활 습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 약 10년 전, 즉 절식이 가장 최근에 부활하기 전 그런 사람들 중 몇몇이 하버드의 내 연구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 하는 일이 어렵지 않나요? 나는 당시 국제 열량 제한 협회의 회원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열량 제한을 열심히 옹호하고 있는 메러디스 에이브릴과 폴 맥클로신 부부에게 물었다. 그들은 의사들이 의뢰 권고하는 열량의 약 75%만 섭취하고 있으며 때로는 그보다 훨씬 덜 먹기도 한다. 늘 배가 고프지 않나요? 맥클로신이 답했다. 처음에는 분명히 그래요. 하지만 익숙해져요. 그러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그날 점심때 맥클로신은 오렌지를 으깬 것처럼 보이는 것을 후루룩 마시면서 유기농 이유식의 장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나는 그 부부가 터틀넥을 입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겨울이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 연구실 사람들은 대부분 티셔츠만 입고 전혀 추운 기색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몸에 지방이 아주 적어서 좀 따뜻하게 입어야 했다. 식단 때문에 기운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당시 60대 후반이던 맥클로시는 그런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잘 나가는 마케팅 기업의 CEO이자 전 뉴욕 체스 챔피언이었다. 그러나 자기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지는 않았다. 나는 주된 이유가 지방 부족으로 주름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그런데 그의 혈액 검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70세 생일 때 혈압과 LDL 콜레스테롤에서부터 휴지기 심장 박동수와 시력에 이르기까지 그의 건강 지표들은 훨씬 더 젊은 사람의 것이었다. 열량 제한을 한 장수하는 쥐들에게서 보이는 것과 실제로 비슷했다. 평생에 걸친 열량 제한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우리가 아는 지식이 단기적인 연구와 개인적인 일화,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은 맞다. 그런데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장기적인 혜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 있다. 1980년대 이래로 연구자들은 유전적으로 우리와 아주 가까운 붉은털 원숭이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열량 제한 연구를 해왔다. 결과는 놀라웠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 붉은털 원숭이의 최대 수명은 40년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열량 제한 식단을 지키며 산 20마리 중에서 6마리가 그 나이에 다다랐다. 사람으로 치면 약 120세에 해당한다. 그 나이에 다다르기 위해 열량 제한 식단을 굳이 평생 유지할 필요조차 없었다. 중년 때부터 열량을 30% 줄인 식사를 하기 시작한 원숭이 중에서도 그 나이에 도달한 개체들이 나왔다. 사람으로 치면 60에서 65세인 19개월 된 생쥐 역시 열량 제한을 시작하면 수명이 늘어나는데 더 일찍 시작할수록 수명은 더 늘어난다. 이런 동물 연구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열량 제한의 장수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일찍 시작할수록 더 나을 것임을 시사한다. 분자 수준에서 보자면 쇠퇴 추세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40세 이전의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영양실조 없는 열량 제한 식단이 모두에게 좋은 계획이라는 말은 아니다. 내 학생이었다가 지금은 위스콘신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가 되어 붉은털 원숭이 연구에서 탁월한 업적을 내고 있는 로절린 앤더슨조차 사람이 장기간 30% 줄인 식단을 유지한다는 것은 미친 식단이라고 말한다. 물론 모두에게 미친 식단인 것은 분명히 아니다. 열량 제한이 수명을 늘릴 뿐 아니라 심장병, 당뇨, 뇌졸중, 암을 억제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열량 제한은 장수 계획만이 아니다. 활력 증진 계획이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에게는 힘들다.
집의 냉장고나 직장의 간식에 손을 대지 않으려면 강한 의지력이 필요하다. 우리 분야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 설령 연령 제한으로 당신의 수명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느끼게 해줄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연령 제한을 할 자신이 없다고 해도 괜찮다. 엄격하면서 완고한 연령 제한이 주는 혜택 중 상당수를 다른 식으로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쪽이 더 나을 수 있다. 간헐적 단식 또는 주기적 단식. 음식 부족에 따른 유전적 반응을 이끌어내고자 반드시 배고픈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일단 스트레스에 익숙해지면 그것은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다. 간헐적 단식은 혁신적인 새로운 건강 유지 방식이라고 묘사되곤 한다. 그러나 UCLA의 내 친구 발터롱고가 간헐적 단식의 혜택을 설파하기 오래전부터 거의 한 세기 내내 과학자들은 주기적인 열량 제한의 효과를 연구하고 있었다. 1946년 시카고 대학교의 앤턴 카슨과 프레더릭 헬젤은 쥐들에게 주는 먹이를 주기적으로 제한하는 실험을 했다. 그러자 사흘마다 굶긴 쥐들이 규칙적으로 먹은 쥐들보다 수명이 15에서 20% 늘었다. 당시에는 단식이 몸에 휴식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먹이 없이 지내는 스트레스를 몸이 받을 때 세포 수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믿은 것이다. 아무튼 칼슨과 휠젤의 연구는 불규칙적인 열량 제한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그들이 연구를 통해 알아낸 사실을 자신의 삶에 적용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둘 다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비교적 장수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카스는 81세까지 살았다. 헬젤은 이런저런 것들이 몸속을 통과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보겠다고 스스로 조약돌, 유리구슬, 볼 베어링 같은 것들을 삼키는 등의 실험을 단연간 했음에도 74세까지 살았다. 정말이다. 연구에 미친 사람이었다. 현재 주기적인 열량 제한이 사람에게서 엄청난 건강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아주 잠깐씩만 절식을 할 때도 그렇다. 한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쭉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다가 매달 5일씩만 주로 야채 스프, 에너지바, 영양 보충제로 이루어진 매우 제한적인 식사를 하도록 했다. 그렇게 3개월을 보내자 이 단식 흉내 식단을 유지한 이들은 체중이 줄고 체지방이 줄고 혈압이 낮아졌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주로 간에서 생산되는 호르몬인 IGF-1의 농도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IGF-1과 IGF-1 수용체 유전자에 생기는 특정한 돌연변이는 낮은 사망률 및 이환율과 관련이 있으며 100세 넘게 사는 이들이 많다고 알려진 집안의 여성들에게서 자주 발견된다. IGF-1 농도는 장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실 연관성이 너무 강해서 뉴욕 에시바 대학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의 노화 연구자 니르 바질라이와 서유시는 누가 얼마나 살지를 예측하는 데 쓸 수 있다고 본다. 유전학자인 바질라이와 서유시는 노화 관련 질환들에 시달리지 않은 채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한다. 그런 사람들은 중요한 연구 집단이다. 대다수가 늙고 싶어하는 방식의 노화를 보여주는 모델이기 때문이다. 사는 횟수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고통에 시달리며 사는 횟수가 더 느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다. 이들을 보면 무엇을 먹느냐가 사실상 중요하지 않은 사례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무엇을 먹는지에 상관없이 단식 상태에 놓이게 하는 듯한 유전자 변이체를 지니고 있다. 100세까지 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장담할 수 있겠지만 평생 100% 건강한 결정을 내려야만 100세에 다다르는 것은 아니다. 바질라이 연구진이 95세 이상인 아시케나지 유대인,
약 500명을 조사했더니 의사들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삼가라고 권해온 바로 그런 행동들을 하는 이들이 많았다. 튀긴 음식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늘 앉아 생활하고 과음을 하는 행동 말이다. 바질라이는 평생 해오던 습관인 흡연을 끊으라고 의사들이 오랫동안 강력하게 권했지만 요지부동이던 장수자 중 한 여성에게 왜 안 끊는지 물은 적이 있었다. 그러자 그녀는 비꼬는 양 웃었다. 나한테 담배 때문에 죽을 거라고 말한 의사가 4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의사들은 지금 다 죽고 없어요. 즉, 그저 유전적 제비뽑기를 잘했을 뿐인 이들이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좀 더 노력을 해야 한다. 다행스럽게 후속 유전체는 우리 노력에 잘 반응한다. 디지털이 아니므로 영향을 미치기가 더 쉽다.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우리 생물학의 이 아날로그 요소 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먹느냐다. 그리스 이카리아 섬 같은 블루존을 보면 단식 행동과 장수 사이에 강한 삼관관계가 있음이 드러난다. 사람들이 죽는 법을 잊은 섬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주민 중 3분의 1이 90세 넘게 산다. 고령자들이 거의 다 그리스 정교회의 독실한 신자로서 한 해 중 절반 이상을 어떤 식으로든 금식하라고 말하는 종교 일정표를 철저히 따른다. 금식일 중에는 고기, 유제품, 달걀, 때로는 포도주나 올리브유까지 금지하는 날이 많다. 일부 그리스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많은 그리스인은 성체 성사를 받기 전에 일정 기간 철저히 금식을 한다. 또 다른 장수촌인 중국 남부 바마야오족 자치현 주민들은 질 좋은 건강한 음식을 충분히 접하지만 하루 중 오랜 시간을 먹지 않고 지내는 쪽을 택한다. 이곳의 장수자들 중 상당수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생활을 해왔다. 그들은 대개 정오 무렵에야 소량의 식사를 하고 해질 무렵에 가족과 함께 좀 더 많이 먹는 식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하루 중 대개 16시간 이상을 먹지 않고 지낸다. 이런 지역들을 조사할 때 금식 연구를 통해 알아낸 지식을 현대 생활에 적용하려고 시도할 때 우리는 열량 제한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수십 가지는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중 상당수는 주기적 단식이라는 범주에 속한다. 줄곧 굶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중 일부만 허기지게 함으로써 우리 생존 회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음식을 제한하는 이 방법들 중에서 더 효과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날 것이다. 현재 한 가지 인기 있는 방법은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늦게 먹는 것이다. 또 한 방법은 일주일에 이틀은 열량을 75%로 줄인 식사를 하는 것이다. 좀 더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이틀은 식사를 아예 거를 수 있다. 또는 건강전도사 피터 아티아가 하듯이 분기마다 일주일씩 굶는 것이다. 수명 연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이런 여러 모델들은 다양하게 조합되면서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머지않아 사람에게까지 적용될 것이다. 단기적인 연구들은 전망이 엿보인다. 나는 장기 연구들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아무튼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긴 하지만 영양실조를 일으키지 않는 주기적 단식법은 거의 모두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게 하는 쪽으로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런 식으로 먹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 사실 오히려 돈을 아껴준다. 게다가 원할 때마다 배불리 먹곤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매달 며칠 동안 음식 섭취량을 대폭 줄이는 일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식습관 진화의 현 시점에서 보자면 어떤 형태로 단식을 시도하든 간에 실패하고 말 사람이 꽤 많다. 나도 열량 제한을 시도하곤 했다. 그런데 할 수가 없다.
배고프면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음식은 너무나 기분 좋게 만드니까. 최근에 주기적 단식을 하곤 했지만 되게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냥 바쁘다 보니 때를 놓쳤을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먹느냐로 생존 회로를 활성화하는 이야기만 했다. 그러나 무엇을 먹느냐 역시 중요하다. 육식을 줄여라. 우리는 아미노산이 없으면 금방 죽을 것이다. 아미노산은 인체 내 모든 단백질의 기본 구성단위 역할을 하는 유기화합물이다. 아미노산이 없다면 우리 세포는 생명 활동에 필요한 효소를 만들 수 없다. 육류에는 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으며 또 에너지를 수월하게 제공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대가가 따른다. 사실 꽤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윤리적으로 육식을 어떤 관점에서 보든 간에 육류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 말이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그냥 멀리하면 안 될까?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포만감을 주는 것은 단백질이다. 생쥐 역시 그렇다. 먹이가 부족해 떼지어 다니는 메뚜기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동물은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면 굶주림이라는 고통을 겪기 때문에 쉽게 제한할 수가 없는 듯하다. 동물 단백질 섭취의 단점을 둘러싸고는 그다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동물성 식품 위주의 식단이 높은 심혈관 질환 사망률 및 암 발병률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많다. 붉은 가공육이 특히 나쁘다. 핫도그, 소시지, 햄, 베이컨은 너무나 맛있지만 불명예스럽게도 발암성을 띈다. 이런 식품들이 잘록 고창자암, 췌장암, 전립선암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 연구가 수백 건이나 된다. 또 붉은 고기에는 카르티닌이 들어있다. 장내 세균은 이 물질을 심장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인 TMAO로 바꾼다. 그렇다고 해서 붉은 고기를 조금만 먹어도 죽는다는 뜻은 아니다. 수렵 채집인의 식단은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한 식물에다가 붉은 고기와 생선을 약간 곁들인 형태다. 그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사자의 저녁보다 토끼의 점심에 훨씬 더 가깝게 식단을 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들은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더 많이 대체할수록 온갖 질병에 따른 사망률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에너지의 관점에서 볼 때 좋은 소식은 식물성 단백질 섭취만으로 모든 아미노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좋은 소식은 대다수 육류와 무게로 비교했을 때 식물 섭취로 얻을 수 있는 아미노산 양이 더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활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점은 희소식이다. 그럴 경우 몸에 공급되는 아미노산의 양이 전반적으로 또는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기 마련이므로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존 회로를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엠토르라는 효소가 억제될 때 세포가 분열에 분배하던 에너지를 덜 쓰고 자가포식 과정에 에너지를 더 쓰며 그럼으로써 손상되거나 비정상적인 구조를 지닌 단백질을 분해해 재활용을 도모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렇게 몸을 사리는 행동은 우리가 연구한 모든 생물에게서 활력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알아둘 것은 엠토르가 열량 제한에만 영향받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유전자가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자주 활성화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아미노산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육류와 유제품의 섭취를 줄이는 단순한 방식으로 이 장수 유전자를 억제할 수 있다. 또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동등하지 않다는 점도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라파엘 데카보
미시건대 학교의 리처드 밀러, 하버드 의대의 제이 미첼은 다년간의 실험을 통해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 농도가 낮은 식단을 생쥐에게 먹이는 것이 몸의 방어 체계를 켜고 수술 때 저산소증으로부터 기관을 보호하고 건강한 수명을 20% 증가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임을 알아냈다. 내 학생이었고 지금은 위스콘신 대학교에 있는 더들리 레밍은 메티오닌을 제한했을 때 비만이던 생쥐에게서 지방이 대부분, 그것도 빠르게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레밍이 소파 뒹굴이라고 부르는 끊임없이 먹어대고 운동은 안 하는 생쥐들조차 한 달 사이에 지방이 약 70%가 빠지고 혈당 수치가 낮아졌다. 우리는 메티오닌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나 몸에 집어넣는 메티오닌 양을 제한하는 일은 더 잘할 수 있다. 메티오닌은 쇠고기, 양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달걀에 많은 반면 식물성 단백질에는 전반적으로 적게 들어있다. 말하자면 필요한 만큼은 공급할 수 있지만 생물학적 만족감을 주기에는 부족할 만큼 들어있다.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인 아르기닌과 곁가지 사슬이 달린 새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 아이소류신, 발린 또한 마찬가지다. 모두 엠토르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 세 아미노산의 낮은 농도는 수명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다. 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곁가지 사슬을 지닌 아미노산의 섭취량 감소는 대사 건강 지표들을 상당히 개선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장수의 비법 찾으셨나요? 식습관 개선과 또 운동 같은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화가 질병이라는 것. 그래서 이 질병들을 물리치면 모든 노화의 증상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저자의 메시지가 희망적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또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밤, 별밤 되세요.